나는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다. 평양에서 받은 본명, 도쿄에서 사용했던 가명, 그리고 서울에서 새로 얻은 정착 이름. 하지만 정작 나는 그 어느 이름으로도 온전히 나 자신이었던 적이 없다. 2025년 1월, 서울의 한 작은 오피스텔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남산타워의 불빛이 유난히 밝다. 15년 전 나는 이 불빛을 타락한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배웠다. 10년 전 나는 이 불빛을 언젠가 무너뜨려야 할 적의 심장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 불빛 아래서 내가 저질렀던 모든 것을 고백하려 한다. 1998년 봄 나는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 3학년이었다. 전공은 일본어였고 성적은 언제나 상위권이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모범적인 주부였다. 우리 가족은 평양 시민 중에서도 특권층에 속했다. 나는 그 안에서 조국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득 찬 청년이었다. 그날도 평범한 수업이 끝난 오후였다. 학생과장실로 호출되었을 때 나는 별다른 의심 없이 복도를 걸었다. 하지만 과장실 문을 열었을 때 거기엔 낯선 두 남자가 앉아 있었다. 인민복 차림이었지만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들은 통일전선부 소속이었다. 동무 앉게. 한 남자가 말했다. 동무의 일본어 실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들었네. 그리고 동무 집안의 충성심도 잘 알고 있지. 조국을 위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의향이 있는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나는 22살이었고 거절이라는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한 달 후 나는 평양 외곽의 비밀시설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 나와 같은 젊은이들 15명을 만났다. 모두 일본어에 능통했고 모두 선택받은 자들이었다. 훈련은 가혹했다. 새벽 5시에 기상해서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일정. 일본어 회화, 일본 문화, 일본 역사, 암호 작성법, 감시망 회피 기술, 비밀 연락 방법까지. 6개월간 우리는 북한 사람이 아닌 제1조선인이 되는 법을 배웠다. 교관 중 한 명은 실제로 일본에서 20년을 활동한 공작원 출신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말했다. 동무들은 곧 제1본조선 인총연합회, 즉 조총련 조직 내에 침투하게 될 것이오. 조총련은 우리 공화국의 해외 거점이지만 동시에 남조선과 미제를 상대로 한 공작의 전초기지이기도 하오.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몰랐다. 나는 단지 조국을 위한 영광스러운 임무라고만 생각했다. 1999년 가을, 나는 밀항선을 타고 일본 니가타 해안에 도착했다. 파도가 거칠었고 배 안에서 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나는 긴장감 때문에 토하지 못했다. 그곳에서 조총련 간부 한 명이 나를 맞이했다. 그는 내게 새로운 신분증과 여권, 그리고 도쿄의 한 아파트 열쇠를 건넸다. 이제부터 자네는 김철민이 아니라 가네다 테츠야 1세. 자네의 아버지는 1세대 제1조선인으로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교토에 계시다는 설정이네. 조총련 도쿄 지부에서 일하게 될 걸세. 도쿄는 압도적이었다. 밤이 되어도 꺼지지 않는 네온사인, 끊임없이 움직이는 인파, 평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복잡한 도시. 하지만 나는 훈련받은 대로 침착함을 유지했다. 조총련 도쿄 지부는 시노쿠보 근처에 있었다. 겉으로는 제1동포들의 문화센터였지만 실제로는 북한과의 연락망 허브였다. 처음 6개월간 나는 단순한 행정 업무만 맡았다. 제1동포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문서를 정리하는 일. 하지만 서서히 나는 조직의 이중구조를 이해하게 되었다. 표면적으로 조총련은 제1동포의 권익을 위한 단체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북한 본국과 긴밀하게 연결된 공작 네트워크가 있었다. 정기적으로 평양에서 지령이 내려왔고 조총련 간부들은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내 진짜 임무는 2000년 봄에 시작되었다. 나는 특별팀에 배속되었다.
우리의 목표는 남한으로 건너갈 공작원들을 지원하고 남한 내 협력자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특별팀에서 일하던 어느 날 저녁 나는 요코하마의 한 고급바에서 남한 출신 사업가를 접선했다. 그는 제1동포 3세로 남북을 오가며 무역업을 하는 인물이었다. 바의 조명은 붉게 흐려져 있었고 어딘가에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다. 옆 테이블에는 기모노 차림의 여성들이 남자 손님들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가네다 씨, 오늘 밤은 일 이야기는 잠시 잊어버리고 즐깁시다. 그는 웃으며 위스키 잔을 건넸다. 서울에서 온 물건들은 잘 받으셨습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가 다루는 물건이란 실제로는 남한에서 빼낸 군사정보나 산업기밀을 의미했다. 물론이죠. 다음 달에는 더 좋은 물건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눈빛이 묘하게 빛났다.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여성이 내 팔에 살짝 기댔다. 달콤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내 손등 위로 미끄러졌다. 가네다 씨, 긴장을 풀으세요. 여기서는 모두가 친구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런 자리, 이런 분위기, 이런 접근은 모두 공작의 일부였다. 정보는 딱딱한 회의실이 아니라 이렇게 경계가 무너진 순간에 더 잘 흘러나온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술과 음악과 은밀한 대화 속에서 나는 남한의 차기 정부 인사명단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일주일 후 평양으로 전달되었다. 나는 이런 일을 수없이 반복했다. 바에서, 호텔에서, 레스토랑에서. 때로는 여자를, 때로는 돈을, 때로는 협박을 이용했다. 나는 능숙한 공작원이 되어갔다. 평양에서는 내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매일 밤 잠들기 전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볼 수 없었다. 2003년 여름 내 인생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조총련 지부에서 일하던 중 나는 우연히 한북한 탈북자를 만났다. 그는 조총련 사무실 근처 공원에서 떨고 있었다. 낡은 옷을 입고 여위고 지친 얼굴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를 피했어야 했다. 하지만 뭔가가 나를 멈춰 세웠다. 도와주세요. 제발.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나는 주변을 살피고 그를 근처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다.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을 시켜주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나는 일본어로 물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선어로 대답했다. 중국을 거쳐.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조총련에 가면 도와줄 거라고 들었는데 그곳 사람들이 저를 다시 북으로 보내려 합니다.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조총련은 실제로 탈북자들을 북으로 송환하는 역할을 했다. 그것도 내가 속한 특별팀의 업무 중 하나였다. 당신은 왜 탈북했습니까? 내가 물었다. 배가 고파서입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 단순했다. 거창한 이념도 정치적 이유도 아니었다. 단지 굶주림.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날 밤 나는 그를 도와 일본 내 다른 탈북자 지원단체로 연결해줬다. 그리고 조총련에는 그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그것은 나의 첫 번째 배신이었다. 탈북자를 도운 후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훈련소에서 배운 모든 것, 조국에 대한 충성, 임무의 신성함,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도쿄의 서점들을 배회했다. 북한에서는 절대 읽을 수 없었던 책들을 몰래 사서 읽기 시작했다. 탈북자 수기, 북한 인권 보고서, 한국 전쟁의 다른 시각들. 매일 밤 나는 좁은 아파트에서 그 책들을 읽으며 괴로워했다. 2005년 가을 나는 오사카로 출장을 갔다. 표면적으로는 조총련 지부 간 협력회의였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대남 공작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회의가 끝난 후 저녁 나는 호텔 근처를 걷고 있었다. 도톤보리 운하의 네온 사인이 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웠다.
그때 누군가 내 팔을 잡았다. 가네다 씨? 또 돌아보니 조총련 오사카 지부에서 일하는 여성 간부였다. 박선이라는 이름의 제1동포 2세.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저녁 조명 아래서는 어딘지 부드러워 보였다. 우리는 몇 번 업무상으로 만난 적이 있었다. 함께 저녁 식사라도 하실래요? 그녀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우리는 운하가 보이는 작은 이자카야에 들어갔다. 사케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업무 이야기, 도쿄와 오사카의 차이, 제1동포 사회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두 번째 사케 병을 비울 무렵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가네다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다. 저는 이 일의 회의를 느낍니다. 우리가 정말 제1동포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평양의 꼭두각시일 뿐일까요? 나는 깜짝 놀랐다. 조직 내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만 이런 의심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친밀감이 형성되었다. 같은 의심, 같은 두려움, 같은 죄책감을 공유하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연대감.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운하의 물결이 흔들리고 네온사인이 깜빡이고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언젠가는 이 모든 걸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내 손과 가까워졌다.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다. 공식적인 업무 회의 후에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2006년 봄 선희와 나는 교토에서 만났다. 벚꽃이 만개한 계절이었다. 우리는 철학의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관광객들 사이에서 우리는 그저 평범한 연인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평양에서 새로운 지령이 왔어요. 선희가 말했다. 남한의 한 국회의원을 포섭하라는 내용이에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우리 주위로 흩어졌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함께 떠나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요. 남한으로 가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위험하고 거짓된 삶 속에서 그녀는 유일하게 진실한 존재였다. 시간을 주세요. 내가 말했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신중하게. 우리는 그날 저녁 교토의 작은 료칸에 묵었다. 다다미 방의 푸쉬한 이불 위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온전히 마주했다.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고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췄다. 그녀의 숨소리가 가까워졌고 우리의 몸이 겹쳐졌다. 그것은 공작도 임무도 아닌 순수한 갈망이었다. 이게 사랑일까요? 그녀가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모르겠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2006년 여름 평양에서 긴급 소환 명령이 떨어졌다. 선희에게 조총련 내부 감찰이 있을 예정이라는 명분이었지만 나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가지 마세요. 내가 애원했다. 지금 당장 우리 함께 떠납시다.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제가 다녀올게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우리 계획을 실행에 옮겨요.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조총련 오사카 지부는 그녀가 평양에서 새로운 임무를 맡았다고만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는 잡혔다. 우리의 관계가 의심받았고 그녀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밤마다 나는 악몽을 꿨다. 선의가 신문 받는 장면, 고문당하는 장면, 내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장면. 나는 미쳐갈 것 같았다. 그리고 분노했다. 이 체제에, 이 조직에, 그리고 무력한 나 자신에게. 2007년 봄 평양에서 새로운 지령이 내려왔다. 남한의 한 정부 관료를 포섭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는 정기적으로 일본을 방문했고 조총련과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번 임무는 매우 중요하네. 성공하면 동무는 영웅이 될 걸세. 조총련 고위 간부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단지 선의를 구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임무 계획서를 읽으면서 나는 결심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결정적인 순간은 갑자기 찾아왔다. 2007년 7월 나는 도쿄의 한 호텔에서 표적 인물과 접선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약속 시간 2시간 전 나는 대신 주일 한국대사관으로 걸어 들어갔다. 저는 조총련 소속 북한 공작원입니다. 망명을 신청합니다. 문을 열자마자 내가 한 말이었다. 경비원들이 당황했고 곧 무장한 인원들이 나를 둘러쌌다. 그리고 시작된 것은 72시간에 걸친 신문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놨다. 조총련의 조직 구조, 북한과의 연락망, 진행 중인 공작들, 협력자 명단.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한국정보기관에 넘겼다. 왜 배신했습니까? 한 조사관이 물었다.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나와 함께 자유롭고 싶었을 뿐인데 그 체제는 그녀를 삼켰습니다. 배가 고파서 탈북한 사람을 만났을 때도 의심했지만 선의를 잃고 나서야 확신했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조국은 사람을 사랑할 자유조차 허락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요. 2008년 초 나는 마침내 서울 땅을 밟았다. 정확히 말하면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남한이라는 곳을 실제로 경험했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사람들의 억양, 거리의 풍경, 심지어 공기의 느낌까지.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친숙했다. 같은 언어, 같은 얼굴, 같은 문화의 뿌리. 나는 정부의 보호 아래 새로운 신분을 받았다. 세 번째 이름. 이번에는 진짜 내가 선택한 이름이었다. 그리고 작은 아파트와 생활비를 지원받았다. 적응은 쉽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평양에 남겨둔 가족, 선의, 내가 배신한 동료들, 내가 했던 모든 일들.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2010년 여름, 나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선의가 실종되었다는 것. 조총련 내부에서는 그녀가 일본 경찰의 수사를 피해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돌아간 것이 아니라 끌려간 것이었다. 내 망명 이후 조총련 내부는 대대적인 숙청을 겪었고 그녀도 그 희생자 중 하나일 것이다. 나는 그날 밤 혼자 남산을 올랐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다. 수백만 개의 불빛. 평양에서 본 적 없는 광경이었다. 하지만 그 불빛 속 어딘가에 그녀는 없었다. 미안합니다, 선희. 나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당신이 꿈꾸던 자유를 함께 누리지 못해서. 바람이 차가웠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2012년 나는 처음으로 공개 증언을 결심했다. 국가정보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북한 인권 세미나에 참석했다. 강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 내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조총련에서 북한 공작원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남한의 스파이를 침투시키고 정보를 빼돌리고 사람들을 배신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은 어려웠다. 하지만 필요했다. 나는 조총련의 실체, 북한 공작의 실상, 그리고 내가 저지른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선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날 세미나에서 나는 선의의 이야기를 끝으로 마쳤다. 그녀의 미소, 교토의 벚꽃, 그리고 그녀가 꿈꾸던 자유. 청중은 조용했다. 누군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후 나는 여러 증언을 이어갔다.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북한 인권단체에서 활동했다. 조총련의 실체를 폭로하는 데 힘썼다. 평양에서는 나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2015년 뜻밖의 연락이 왔다. 선희가 살아있다는 소문. 중국 국경 근처에서 목격됐다고. 나는 한국 정부를 통해 수소문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어쩌면 그녀는 여전히 그 어둠 속에서 버티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소문은 나에게 희망을 주었다. 내가 싸우는 이유를 상기시켜 주었다. 지금 2025년 서울에서 나는 평범한 시민으로 산다.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산책한다. 가끔 남산타워를 올려다보며 생각한다. 이 불빛은 더 이상 적의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의 등대다. 내가 잃은 모든 것, 그리고 얻은 모든 것을 비추는 빛. 나는 여전히 새 이름으로 산다. 하지만 이제 그 이름들은 하나로 연결된다. 나 재환. 진정한 나 자신으로. 만약 선희가 이 글을 본다면 알아주길 바란다. 나는 여기서 당신을 기다린다. 우리 꿈꿔왔던 그 자유 속에서 북한의 형제자매들에게 말한다. 배고픔, 두려움, 거짓 속에서 벗어나라. 세상은 넓고 빛은 밝다. 나처럼 당신도 선택할 수 있다. 이 고백이 그 시작이 되길. 다음 편이 궁금하다면 구독 눌러주세요.